안녕하십니까. 신의균의 국방TV 시큐리티 뉴스입니다. 자, 오늘도 아주 중요한 안보 소식 전해드리겠습니다. 이스라엘이 14일, 15일 연이어 이란의 공격에 대한 보복, 반격을 어떻게 할 것이냐라는 내각회의를 했죠. 그 결과에 대해서 해설을 좀 해드리겠고요. 그리고 중국 경제 계속 나락으로 떨어지고 있는데 어떤 상황인지 또 간추려 드리겠습니다. 자, 그리고 우크라이나가 오래간만에 아주 강력한 공격을 했고 굉장히 큰 전과를 올렸는데 이 하나의 러시아군 여단이 그냥 지휘부가 그냥 괴멸되어 버렸습니다. 어떤 작전이었는지 어떤 전과를 올렸는지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입니다. 시진핑 3연임 이후 중국 사회와 경제 전반에 사회주의 색채가 강해지면서 외국 자본이 썰물처럼 빠져나가고 있다는 소식 전해드린 바 있습니다. 중국 기업들의 올해 자금 조달 상황이 사상 최악의 수준으로 추락했다는 소식입니다. 이래도 중국에 배팅하는 사람들이 있는데 이제 그 사람들의 속내를 의심해 봐야 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중국 자본시장 활동이 개혁, 개방 이후 최악의 수준으로 추락했으며 투자자들의 신뢰가 점점 무너지고 있다고 파이낸셜 타임즈가 현지 시각 4월 14일 보도했습니다. 파이낸셜 타임즈는 중국 기업들이 올해 본토 기업 공개, 추가 주식 발행 및 전환 주식 공모 등으로 조달한 자금 규모는 64억 달러 수준으로 과거 동일 기간과 비교했을 때 사상 최저치를 기록했다라고 전했습니다. 홍콩 역시 상황은 마찬가지였는데요. 홍콩이 역외 시장에서 조달한 자금 규모는 16억 달러에 그쳐 2003년 이후 21년 만에 최저치를 기록했습니다. 파이낸셜 타임즈는 이러한 자본시장 분위기는 팬데믹 종식에도 불구하고 중국의 금융 시스템이 점점 고립되어 가고 있다는 분위기를 반영한 것이라며 글로벌 투자자들의 중국 투자에 대한 관심이 식어가고 있다고 평가했습니다. 이러한 자본시장 분위기는 최근 중국의 2월 제조 PMI 지수가 전월 49.1보다 크게 오른 50.8로 상승하면서 중국 경제가 회복되고 있다는 평가와 반대되는 것인데요. 글로벌 투자자들은 지난해부터 불거진 디플레이션 우려가 여전하고 중국 경제 침체 최대 요인인 부동산 문제가 해결될 기미가 보이지 않는다라며 중국의 경제 전망을 부정적으로 평가하고 있습니다. 실제로 국제신용평가사 무디스와 피치는 최근 연달아 중국 국가 신용 전망을 안정적에서 부정적으로 하향 조정한 바 있는데요. 파이낸셜 타임즈는 미중 갈등의 격화, 중국 당국의 규제, 중국 경제 성장의 불확실성이 투자 신뢰도를 계속해서 끌어내리고 있다고 꼬집었습니다. 처벌을 우려해 익명을 요구한 중국 금융시장의 한 관계자는 파이낸셜 타임즈와의 인터뷰에서 어떤 유형의 투자자든 현재 중국 경제의 전망을 어둡게 본다라고 한탄했는데요. 이런 상황에도 불구하고 중국과의 협력 강화와 대중국 투자를 이야기하는 사람들, 이제는 그 속내와 정체를 의심해 봐야 할 것 같습니다. 네, 중국이 계속 다운하고 있다, 추락하고 있다. 이 소식은 참 기분 좋은 소식입니다. 무디스, 피치, 세계적인 신용평가회사가 중국 경제 전망을 부정적으로 하향 조정했습니다. 안 좋다 이거죠. 기업이 자금 조달을 하려면 뭐 주식수를 늘리든지 뭐 여러 가지 방법이 있죠. 그걸 통해서 이 주식시장 외에 자본을 영입을 하는데 그렇게 해서 들어온 자금이 지금 현재 올해 64억 달러, 그러니까 중국이 개혁, 개방한 이후 최저치다. 자, 그러면 개혁, 개방 지금 30년 됐는데 그 30년 전 물가하고 지금 물가하고 비교가 안 되는데 그때보다 더 적다. 완전히 그냥 투자 없다라는 말이죠. 홍콩도 마찬가지고 홍콩은 2003년 이후 21년 만에 최저치를 기록했다. 21년 전하고 지금하고 물가 다르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최저치다 이거예요. 그 정도로 지금 중국에 대해서 부정적이다. 그도 그럴 것이 시진핑 3연임 하는 그 시즌에 시진핑이 어떻게 했습니까? 공동부유. 참 좋습니다. 공동부유. 다 같이 잘 살면 얼마나 좋습니까? 그걸 바꿔 말하면 다 같이 못 살자 하는 그 말이죠. 니들은 다 같이 못 살고 우리만 특권층이니까 니들은 가재, 개, 붕어, 니들은 그냥 그렇게 다 같이 못 살고 우리만 잘 살면서 우리가 니들을 소수의 엘리트들이 니들을 끌고 가면 돼. 자, 이게 동물농장이고 공산주의 사회주의자들이
원래는 다 같이 잘 살자 하는데 사실은 알고 보면 그렇게 주장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뭐 조모시든 뭐든 다 그렇죠. 그래서 이런 것들에 대해서 불안감을 느끼는 거죠. 투자자들이. 또 기업에다가 감사나 이사를 반드시 공산당에서 지명한 사람을 넣어줘야 되고, 그러면 뭐 기업 활동이 공산당에서 전부 체크가 되고 간섭이 들어오는데 그 기업 활동이 되겠습니까? 그러니까 빠져나가는 거죠. 그런데 이 공동부유, 이걸 또 우리 한국의 유력 정치인이 따르고 있죠. 대동사회, 따퉁사회. 그걸 또 시진핑 했는데 그걸 그대로 대동사회라고 하면서 따르는 사람이 있고, 그리고 이 중국의 국장급 인물인 대사에게 고개를 팍팍 숙이는 정치인들이 있는데 정말 정신 바짝 차리기 바랍니다. 자, 그래서 이 파이낸셜 타임즈가 제목이 중국 자본시장 활동 수십 년 만에 최악으로 추락했다. 아우, 뭐 아름다운 단어들입니다. 본토의 주식 발행은 투자자 신뢰도 낮다는 신호다. 올해 사상 최악이다. 아우, 좋습니다. 자, 이렇게 보도를 했고, 자, 그리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작년 연말에 중국 산둥성에서 이런 투자 박람회를 했어요. 여기에 이제 경기도 도지사 김동연이 이런 자들이 뭐 어마어마하게 중국하고 또 유대를 하려고 하죠. 그러니까 경기도에 있는 기업들이 도에서 들어오는데 이거 뭐 괜찮나 해서 여기 가서 투자를 많이 했다고 하는데 기업인들 나중에 탈탈 털리고 몇 년 후에 정말 뼈저린 후회를 할 수가 있습니다. 중국은 트럼프 집권하면 지금 바이든 상황인데도 이런데 트럼프 집권하면 중국은 정말 어마어마한 공세를 받게 될 거니까 빨리 발 빼는 게 어떨까라고 생각하고, 미국에서 계속 중국의 과잉 생산을 지적하죠. 과잉 생산 뭐냐? 중국은 뭔가 이 부동산 외에도 이 산업이 잘 돌아가는 것을 보여주고 싶은데 소비가 없죠. 지금 디플레이션 상태니까. 그래서 그래도 불구하고 공장 가동률을 올려야 월급을 주고 또 취업을 더 시키고 가동률을 올려야 되니까, 그래서 물건을 너무 많이 생산해요. 그래서 재고가 엄청나게 쌓이죠. 그 재고를 소비하기 위해서 요즘 우리 한국에 테무, 알리 엄청나게 초저가 공세가 들어와죠. 바로 그것들입니다. 그래서 뭐 저도 우리 아이들에게 테무, 알리, 야 그런 거 조심해라. 그것들이 우리나라 쿠팡이나 G마켓 이런 거 죽이고 나면, 지금 재고 다 소비하고 나면 그거 바가지 씌울 수 있다. 그래서 우리 기업들 살려야 된다. 여러분들도 그 초저가 공세하는 중국 온라인 쇼핑몰 현명한 판단 하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입니다. 월요일 오후 소집된 이스라엘 전시내각 회의에서 이란에 대한 전면 대응을 자제하자는 합의가 도출됐다는 소식입니다. 이란에 대한 전면 공습은 하지 않겠지만 가능한 한 빠른 시일 내에 다른 형태의 고강도 보복 조치가 취해질 것이라는 소식입니다. 이란에 대한 사보타주 공작이 유력하게 거론되고 있습니다. 베냐민 네타냐후 이스라엘 총리가 현지 시각 4월 15일 오후 전시 내각 회의를 소집하고 이란의 지난 4월 13일 공격에 대한 대응 방향을 잠정 결론지었다고 채널12와 타임스 오브 이스라엘이 현지 시각 4월 15일 보도했습니다. 이날 회의에서 베니 간츠와 가디 아이젠코트 무임소 장관은 이란에 대한 즉각적인 공습을 강력하게 요구했는데요. 이에 대해 요아브 갈란트 국방장관과 헤르지 할레비 총참모장은 이란에 대한 공습보다 본토 방어가 더 중요하다며 사실상 공습에 반대하는 입장을 내놓은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전시 내각은 이란에 대단히 큰 고통을 줄 수 있는 몇 가지 보복 시나리오를 집중적으로 논의했는데요. 군과 정보기관에서는 전면적인 공습은 사태를 크게 확대하고 미국과의 공조를 깨트릴 수 있다며 다른 방안을 제시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군과 정보기관이 제시한 다른 방안은 이란의 핵 프로그램과 관련된 인원이나 시설에 대한 파괴 공작, 이란의 대리 세력인 하마스와 헤즈볼라, 후티 지도부에 대한 선별적 타격 등으로 알려졌는데요. 이스라엘이 이 분야에서 대단히 많은 강점을 가지고 있다는 점을 감안할 때 이러한 유형의 사보타주나 제한적 공습이 가장 유력할 것으로 보입니다. 이와 관련해 할레비 총참모장은 전시 내각 회의를 마친 뒤 헬기편으로 네바팀 공군기지로 이동해 장병들과 만났는데요. 그는 우리는 조국이 매우 강력하고 혼자서 모든 것을 대처할 수 있다고 생각하지만 사실 우리를 겨냥한 위협은 너무 많고 동맹과는 너무 멀리 떨어져 있다는 것을 생각해야 한다 라며 우리는 미국과 함께 해야 한다 라고 밝혔습니다. 이 때문에 이스라엘의 대이란 보복 조치는 미국과의 공조하에 이란의 공격 주체를 단정하기 어려운 형태로 가해질 가능성이 높아졌는데요. 이란 고위급 인사들 당분간 몸조심해야 할 것 같습니다.
14일 1차 전시내각 회의를 했는데 그때 전원이 당장 보복해야 된다라고 했는데 그 직후에 바이든 미국 대통령이 전화해서 하지 마라 라고 압력을 넣었죠. 그래서 이제 15일 날 다시 전시 내각회의를 개최했고 여기에 야권 성향인 베니 간츠 전 국방장관이나 지금 현재 아이젠코트 무임소 장관 등은 야권이니까 뭐 책임 안 져도 되죠 여기는. 그래서 강력하게 지금 당장 보복해야 된다라고 주장을 했고 그 외에 현재 여당 소속의 장관들 국무위원들은 미국의 이 압력, 그러면 미국이 만약에 빠진 상태에서 이번 이 방공작전을 할 때 미국, 영국, 프랑스 등이 전력을 제공해줬고 요르단 영공 개방 확실하게 해줬고 그리고 UAE, 사우디아라비아도 정보 제공을 해줬다고 합니다. 이런 다른 나라들의 많은 도움을 받아서 정말 기록적인 요격 성공을 했는데 이스라엘 혼자 다 한 거 아니죠. 그런데 만약에 여기서 미국이 우리 말 안 들어? 그럼 우리 빠질게. 이렇게 됐을 때 과연 한번 반격을 해서 시원한 어떤 그 카타르시스를 느낄 수는 있지만 그로 인해서 또 다른 보복이 왔을 때 그걸 막아낼 수 있느냐. 미국, 영국, 프랑스가 빠졌을 때. 그러면 그 피해는 우리 국민들이 입지 않느냐. 이제 이런 논리가 작동을 한 거죠. 그래서 결국 미국의 압력에 굴복을 한 거죠. 그래서 보복을 바로 군사적 보복을 하지 않고 이제 이 어떤 테러 행위라든지 이런 쪽으로 바꾸어서 할 것이다 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군에도 강경파들이 있지 않겠습니까? 또 이 네바팀 공군기지 여기에 직접 타격받은 건 거의 없지만 뭐 여러 개 바깥에 떨어졌지만 여기 공격받았으니까 이 F-35 갖다 놓고 여기 이제 F-35 기지니까 이 할레비 총참모장이 군에 있는 강경파들 또 뭔가 메시지를 줘서 조금 다독여야 되니까 가서 우리는 말이야 우리가 엄청 강하다고 생각하는데 사실은 그렇지 않다. 왜? 우리의 적들이 너무 광범위하게 강하고 광범위하게 퍼져 있기 때문에 우리 혼자서 다 할 수 없다. 그런데 미국이나 이런 동맹들하고 우리는 너무 멀리 떨어져 있는데 지형적으로 너무 멀리 떨어져 있죠. 그리고 지금 의식도 지금 떨어져 나가고 있죠. 하지 말라고 하는데 우리는 하자라고 하니까 그렇게 떨어져서는 안 된다. 우리는 미국과 함께 가야 된다. 어쩔 수 없다. 이해해라. 라는 이런 메시지를 총참모장이 주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앞으로 어떻게 할 거냐 뭐 이런 거 하겠죠. 2020년 12월 27일 날 있었던 작전인데 여기에 이란의 핵과학자, 이란 핵의 아버지라고 하는 사람이 휴가를 가던 중이었어요. 자기 와이프하고. 그런데 이 휴가 동선을 다 알고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지금 이 차량 앞에 트럭이 하나 있었는데 그 트럭에 로봇 기관포가 있었습니다. 그게 이제 이 트럭이 딱, 이 승용차가 오는 걸 보고 운전석에 있는 사람 안면인식 딱 하고 조수석에 있는 사람 안면인식 딱 하고 운전석 이 사람 맞구나 해서 여기다가 그냥 사격가해서 제거해버렸어요. 그리고는 제거 완료한 걸 확인하고 그 트럭에 있는 이 트럭과 기관포는 자폭해버렸습니다. 이런 거 하는 거죠. 이래서 핵과학자들 아니면 정부 최고위 층이나 또 하마스 또는 헤즈볼라, 카타이브 헤즈볼라 등의 최고위 층들에 대한 이 테러 작업, 사보타주 작업을 하지 않을까라고 생각되는데 뭐 여기에 대해서 이스라엘 뭐 옛날하고 좀 다르네, 꼴이 말았네 라고 생각하실 분도 계실 수 있지만 이게 국민들의 희생을 줄여주는 그런 참 아픈 결정을 한 것이 아닌가라고 생각을 합니다. 자, 세 번째, 이번엔 화끈한 소식입니다. 한동안 잠잠했던 우크라이나가 어제 오후 크림반도 세바스토폴을 강퇴했습니다. 최전선에서 그야말로 만신창이가 돼 후방지역에 부대 재정비를 위해 복귀한 러시아군 정예부대 지휘부가 불기의 객이 됐다는 소식입니다. 우크라이나가 현지 시각 4월 15일 오후 크림반도 세바스토폴 지역에 있는 한 호텔에 미사일과 드론을 섞어 공습을 감행했으며 해당 공격으로 러시아군 장교들이 다수 사망했다고 현지 독립 매체가 4월 15일 보도했습니다. 이날 오후 5시경 시작된 이번 공습은 2시간 가까이 이어졌는데요. 세바스토폴 일대에는 요란한 공습 경보가 울렸고 지대공 미사일과 대공포 발사 소음이 도심 전체를 뒤덮을 정도로 치열한 방공 전투가 벌어졌습니다. 세바스토폴로 날아온 비행체는 우크라이나의 넵튠 지대함 미사일을 개조한 장거리 타격용 순항 미사일과 장거리 자폭 드론이었는데요.
이들은 세바스토폴 시내의 한 호텔과 창고 건물을 집중 공격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해당 호텔에는 이번 전쟁 기간 중 3번 이상 전멸에 가까운 피해를 입고 만신창이가 된 상태로 물러난 제810 근위분리 해군 육전여단 지휘부가 머물고 있었던 것으로 알려졌는데요. 이번 공격 작전에서 표적 정보를 제공한 것으로 알려진 파르티잔 조직 아테시는 이번 공격으로 해당 호텔 2층에 머물고 있던 여단 지휘부 고위 장교 대부분이 사망했다고 전했습니다. 해당 여단은 도네츠크 전선에서 주로 싸웠지만 지난해 가을 이후로는 헤르손 전선으로 이동 배치돼 우크라이나군의 드네프리강 상륙을 저지하는 임무를 수행했는데요. 해당 방어작전 기간 중에 크린키 전투에서 여러 차례 화학무기를 사용한 것으로 확인돼 우크라이나가 보복을 예고한 바 있습니다. 이번에 사망한 장교들은 이 부대 복원을 위해 새로 충원된 인원들로 세바스토폴에서 부대 재건 작업을 마치는 대로 남부 전선에 투입될 예정이었는데요. 이번 지휘부 소멸로 인해 이 부대의 전장 복귀는 당분간 어려울 것으로 보입니다. 네, 6월에 러시아군이 대규모 공세를 취할 것이다 라는 예상들이 지금 나오고 있죠. 그러면 대규모 공세를 하려면 뒤에는 예비대가 추가 증원돼서 들어와야 되겠죠. 그래서 예비대를 지금 깨는 거예요. 이 부대는 뭐 지금 현재 새로 창설된 부대는 아니고 전쟁 초기부터 계속 작전해왔던 부대인데 지금 완전히 그냥 전멸해서 크림반도로 가서 재편성 작업을 하고 있는데 그 지휘부를 그냥 괴멸시켜버린 겁니다. 지휘부가 없으면 다시 지휘부 선임해야 되는데 그게 뭐 하루 이틀 만에 되는 거 아니죠. 왜냐? 뭐 부대장이나 여단장이나 참모나 다 들어와서 자기 부대 파악을 해야 되니까 그 파악하는데 꽤 오랜 시간 걸립니다. 병사들이야 바로바로 바꿀 수 있지만 지휘부는 굉장히 소중한 자산이죠. 그걸 다 날려버린 거예요. 자, 그래서 여기가 어디냐? 크림반도 남쪽에는 코자차 베이라고 하는 곳인데 여기에는 호텔, 그리고 창고, 아파트 등인데 호텔에는 장교들이 머물고 창고와 아파트는 이제 병사들이 부사관과 병사들이 머물렀다고 해요. 그 중에서 호텔과 창고를 아파트는 혹시 또 이제 잘못된 공격으로 민간인들 사상할 수 있으니까 조금 뺐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장교들이 머물고 있는 호텔과 병사들이 머물고 있는 이 창고 위주로 강력한 타격을 했고 여기에는 넵튠 지대함 미사일을 개조한 지대지 수당 미사일 등을 사용해서 공격했다라는 건데 2시간 동안 많은 이 대공포가 날아갔다고 하니까 굉장히 많은 공격을 했겠죠. 자, 여기 있는 이 아파트, 호텔 등에 여기 이제 아파트로 보이네요. 이제 대규모 공격을 했고 그로 인해서 예단장을 포함한 지휘부가 그냥 폭삭 다 죽어버렸다라는 거죠. 자, 이겁니다. 넵튠 지대함 미사일인데 대함 공격을 하기 위해서 만들었지만 이제 이걸 조금 더 사거리를 연장시켜서 이 지상 공격도 할 수 있게끔 만들었어요. 그러니까 대함 공격은 이동하는 표적을 맞춰야 되니까 조금 더 정밀하게 들어가지만 지대지로 하면 지대지는 뭐 가만히 있는 거 때리는 거니까 훨씬 더 쉽죠. 그래서 사거리를 한 1000km까지 늘렸다고 해요. 한 250km에서 300km 날아가는 걸 1000km까지 늘려서 하니까 지금 이 우크라이나가 자기들의 주장으로는 1000km인데 그러면 이 전선 주변에 있는 러시아 공군기지 다 때릴 수 있다. 니들 안심하지 마. 라고 지금 협박하고 있는 바로 그 미사일입니다. 그러면서 우크라이나는 이 넵튠 미사일 생산량 우리 지금 10배로 늘렸어. 니들 조심해. 라고 지금 하고 있는데요. 블러핑이 아니길 바라고. 자, 이 810 근위분리 해군 육전여단 정말 치욕적인데 이 부대의 이번 전쟁 역사를 한번 보겠는데요. 개전 첫 전투로 이 부대는 마리우폴에 투입되었어요. 그런데 마리우폴에서 그냥 괴멸됐어요. 90% 이상. 이 2달 만에 90% 이상이 괴멸되어서 그러니까 우크라이나군 제3 아조프 여단에게 박살났습니다. 그리고 이제 뒤로 빠졌어요. 그리고는 이제 다시 부대 재편성을 해서 헤르손으로 갔어요. 헤르손에서 또 괴멸됐어요. 이때 이제 박살이 났고 그러면서 가기 전에 이 도네츠크에서 또 폭동이 일어났어요. 폭동이 일어나서 200명 이상이 탈영을 했습니다. 그 사람도 아직도 못 잡았다고 해요. 그리고는 다시 이제 병력 채워 넣어서 2달 후에 헤르손에 보냈는데 또 박살이 났고 박살이 나는데 이때 2주 만에 85%의 병력이 손실이 됐다고 하니까 이때는 90%, 이때는 85%. 그리고 또 85% 채워 넣어야 되죠. 그리고 이제 채워 넣고 이 로보티네로 보냈는데
여기에서 또 이제 로보틴의 작년 6월 우크라이나의 대공세가 있었죠. 이때 이제 여기서 그 선봉에 서서 방어작전을 하다가 완전히 또 괴멸되고, 그리고 이제 또 다시 재편성해야 되는데 재편성하는 것을 다 채우지 못한 상태에서 또 헤르손 남쪽으로 우크라이나군이 계속 내려오려고 하니까 그거 방어하러 보냈어요. 일부 부대를 다 보낸 거 아니고. 그런데 이제 여기에서 자기네들 병력이 부족하고 우크라이나군이 계속 넘어오니까 화학무기를 자꾸 쓴 거예요. 그게 이제 국제사회의 분노를 자아내고 우크라이나도 가만두지 않겠다라고 하던 차에, 그게 바로 올 3월이었고, 화학무기 쓴 게 그게 바로 지난달 아닙니까? 그리고는 이번 달에 이렇게 세바스토폴에서 재편성 작업하고 있는 중에 그냥 지휘부를 괴멸시켜버렸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제 이 부대는 아직도 병력들도 완편되지 않은 상태에서 지휘부마저 지금 다 사라져버렸으니까 상당 기간 동안 대공세에 참여할 수 없게 되었다라는 건데, 아마 앞으로 이렇게 후방 예비부대들이 우크라이나군의 집중적인 공격 대상이 되지 않을까라고 예상이 되는데, 뭐 아무튼 좋은 소식 계속 전해드릴 수 있게 되기를 기대합니다.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